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3월부터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는 발표를 할지에 세계가 주목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적이지만 많은 전문가는 과평가된 주식시장 조정도 원하는 조치로 봅니다. 미국인 6명 가운데 1명은 암호화폐에 투자합니다. 이들과 비트코인에 투자한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가치 폭락을 맞았지만 그래도 투자는 이어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에 대해서는 서방 세계 모든 시선이 독일로 향합니다. 독일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푸틴이 그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슈퍼볼을 앞두고 LA 경찰국과 쉐리프국 소속 2,500명의 경관과 쉐리프 요원이 코비드-19에 감염됐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격리 중입니다. 아픈 경관의 평균 결근 기간은 20일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셧다운 기간 중 생일 파티를 한 게 들통나서 영국은 새로운 총리가 나올 수도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백신 접종을 안 받은 환자에게 심장 이식을 안 하기로 결정한 병원이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 사망 확률이 높은 대기 환자보다는 생존 확률이 높은 다른 대기 환자에게 심장 이식을 하는 게 병원의 정책이라는 기본입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발생한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1년 전에 비해 567%가 증가했습니다. 샌호세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게 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고 그보다 1시간 뒤에 연준이 회의를 하고 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인 흐름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오늘 발표를 할 것 같진 않죠. 오늘 그 이자율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은 5%, 많게 봐야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3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월요일, 화요일 그 주식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좀 주식시장이 괜찮은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집을 구하시려는 분, 자동차를 새로 리스를 하시거나 사시려는 분, 학생 융자, 그 밖에 모든 변동이자율 융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되고
주택 모기지도 마찬가지죠. 변동이자율로 그 모기지를 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3월 달에 이자율을 0.2%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목표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뭔가 돈을 빌릴 때 비즈니스 업주도 또 일반 소비자도 이자율이 비싸야 덜 벌려서 덜 쓴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 경기 회복은 계속 시키면서 그리고 또 이자율을 올리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잖아요. 아무래도 그 뭐 세이빙으로 간다던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주식시장을 너무 뭐라고 할까요? 처참하게 하지 않으면서 경제는 계속 활동하게 하면서 물가 인상 상승 폭만 잡는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동안에 실업률은 그 3.9%까지 내려가서 그 목표는 연준이 일단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적어도 2번 이자율을 뭐 그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고 또 그 본드도 그 채권 사들이는 것도 결국은 돈 찍어내는 거잖아요. 장기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채권의 경우는 그런 것도 멈춘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아무튼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오늘 그 회의하고 어떠한 그 발표를 할 때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주식시장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그림 정도는 그려볼 수 있죠.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 미국 성장률을 올해 3.7%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5.7% 미국 GDP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낮은 2.5%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서비스 분야가 뭐 여행을 포함해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소매 판매는 미리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다지만 12월 달에 별로였습니다. 게다 대고 지금 소비자 확신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회사 이윤을 보면은 회사들의 이윤이 지금 예상만큼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뭐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회사도 어떤 그 원료라든가 재료를 살 때도 물가가 올라가고 오일값도 올라가니까 뭔가 물건을 어떠한 서비스 상품이 됐던 실제의 손에 만져지는 이런 상품이 되었건 뭐든지 만들 때 비용이 올라가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임금이 인플레이션 됐다.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원료 단가, 생산 단가 이런 것들은 높아져서 뭘 팔아도 서비스가 됐던 물건이 됐건 이윤은 작아지는데 게다 대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기업의 이윤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여러 큰 기업의 주식값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이 거치고 나면 오미크론 이후에 또다시 다른 것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률이 델타 사망률 넘어섰거든요. 이미 완전히 이제 그 피크까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3월부터 몇 퍼센트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해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마도 연준이 목표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연준의 목표가 숨겨진 목표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과평가됐다. 거품투성이다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주식 같은 경우 뭐 기술주 같은 경우 그 회사가 물건을 아직 채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들었어야 뭐 자동차 같은 경우 특별한 자동차 100몇십 대 만들었는데 그 회사의 가치가 이만큼 제조업처럼 완전히 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나스닥 주식 같은 것이 굉장히 부풀려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영국에도 그런 지수가 있잖아요. 오일이라든가 테크놀로지에 완전히 그 집중한 회사들 그런 회사의 회복률과 그 자리 지킴이 미국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미국은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S&P 500라든가 전부 올 들어서 3주일밖에 안 됐는데 10% 이상 내려갔기 때문에 주식의 그 가치가 그 값어치가 밸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과대평가 한마디로 증명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너무 그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도 이자율 상승의 숨은 목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피크 때가 이제 11월 달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뭐 피크에서는 반토막 났는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오늘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자율이 오르고 나면은 주식시장이 조금 침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될 때 뭐 암호화폐가 되었건 일반 주식이 되었건 너무너무 지난해에 주식값이 올라서 이 은퇴를 일찍 하신 분들 계시죠? 은퇴하기 싫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은퇴 안 해도 되는데 주식값이 너무 올라서 거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아마 지금 주식시장의 고공행진이 멈추기 시작되면은 일터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제롬 파웰 의장이 뭔가 발표도 하고 회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는데 그 결과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부분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연방 준비제도도 뭐 이자율을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낮게 유지했다가 3년 만에 다시 올리기 시작하네 하는 것들의 원천적인 원인은 코비드-19이죠. 코비드-19에 대해서 지금 연방 정부는 연방직업보건안정청은 이제 법원에서 연방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무슨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것 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연방 그것을 시행하는 이 부서에서도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98% 이상 연방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그제는 뉴욕 주 대법원이 뉴욕 주지사와 여러 뭐 학교라든가 이런 기구에서 공공장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것을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 뉴욕 주의 대법원보다 더 위에 있는 뉴욕주 항소법원이 어제 또 판결을 내려서 그렇게 시행해도 좋다 해서 임시로 지금 다시 마스크 쓰는 거 시행하게 됐고요. 로스앤젤레스가 큰 문제입니다. 2월 13일이 슈퍼볼이죠. 슈퍼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 슈퍼볼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잖아요. 일단 슈퍼볼은. 그런데 이 슈퍼볼을 앞두고 LA 경관과 LA 쉐리프국 뭐 12,000명, 18,000명 정도 되죠. 이 LA 경찰국의 LA 경찰국에 전부 경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민간 일하는 업무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LA 경찰국에서는 한 1,300명 어제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쉐리프 국장도 1,200명 정도가 본인이 양성이거나 아니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병가라는 겁니다. 격리됐거나 격리된 가족을 돌보거나 하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LAPD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접종률 굉장히 높습니다. 83%입니다. 왜냐하면 접종 안 하면 해고한다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스터에 대해서는 어제 말하지 않더군요. 이 백신 접종 한 사람이 83%인데 부스터는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월 1일만 하더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LA 경찰국에서 그러면 22.2%가 백신 접종 받은 사람, 나머지 그러면 77.8%는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이 양성이었다는 건데 지금은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반반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픈 정도는 너무 차이가 있죠. 병원에 입원하느냐에는 더 차이가 있고 사망으로 가느냐에는 백신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 간에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돌파 감염이 굉장히 많아져서 4주일 동안에 한 2,000명 정도가 12,000명 가운데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2020년 봄에 시작된 뒤에 이 코비드-19이 5,100명 정도가 양성인데 그 가운데서 2,000명 정도가 지난 한 4주일 동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미크론의 확산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 낮기 때문에 확 또 사람들이 뭐 노출되고 면역 생기고 한 사람들도 많아지기도 했고요. 보통 경과는 아프면 20일 정도 병가를 낸답니다. 민간인은 33일, 똑같은 LA 경찰국 소속인데 민간인은 좀 대처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경관의 경우는 아마 LA 경찰국에서의 압력도 있을 테고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보면 완전 치안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이 33일 병가를 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누군가가 아파도 돌볼 때 봉급받고 돌볼 수 있게 하고, 아무튼 경과는 20일, 민간인은 LAPD 근무자 가운데서 한번 코비드 19으로 이제 출근하지 않을 때 33일, 한 달 하고 사흘을 출근하지 않는답니다. 평균이에요. 그리고 LA 셰리프의 경우는, 셰리프 국장도 어제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그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이요. 지금 1204명이 격리됐는데 어제 화요일을 기준으로 할 때 845명이 셰리프 요원이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셰리프는 백신 접종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나 아니면 카운티의 그 같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셰리프 국장이 얘기하는데, 국장이 본인이 백신 접종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은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그 계산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슈퍼볼이 2월 13일에 잉글우드에 지어진 그 소피 스테디움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잉글우드 그쪽 지역, 또 사람들이 들뜨는 기간이잖아요. 전후로 인해서 굉장히 그 치안과 연관돼서 이러한 것도 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어제 뉴스가 됐고 오늘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정말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브리검 앤 그 위멘스 호스피털 보스턴에 있고 하버드 대학교가 운영을 하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뭐 병원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고, 그 뭐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그런 병원인데, 여기서 한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 웨이팅 리스트 넘버 1 제일 위에 올라 있는 젊은 아빠입니다. 31살에 아이가 2명이 있고요. 사진 보니까, 아니 사진이 아니라 그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는 지금 임신 중이더군요. 곧 그 아이가 출산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 1순위였는데 백신 접종을 안 받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그 사람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못 해준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동네방네 로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병원도 비난도 하고, 우리 아들의 몸은 아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아니 이렇게 1순위인 환자의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아들은 백신을 안 믿는 게 그 아들의 원칙이다. 프린시플이다. 그 프린시플이 더 강하냐, 팔러시가 더 강하냐. 병원의 팔러시가 더 아들의 그 원칙보다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다른 모든 그 미국의 그 장기 이식 수술처럼, 신장처럼 심장 이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런 이식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면역성이 약화되잖아요. 그런데 감기로도 숨지고 독감으로도 숨지고 이 그 코비드 19으로도 숨지고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받으면 사망 확률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배 높다는 이런 계산도 나오는데, 라이프 스타일도 장기 이식을 받는 환자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그것을 심사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다.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해놓고 면역성이 크게 약해서 백신 접종도 받지 않았고 하니까 더 약하고 해서 사망할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그 귀한 심장을 이식해야지 되겠는가. 아니면 백신 수술을 받아서
생존 확률이 높은 환자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병원의 그 입장입니다. 장기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미국적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1살의 이 심장 이식 대기 환자는 그 병원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데, 아주 서로 생각만 다른 것이지 굉장히 잘 케어해주고, 케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다고 하고, 이런 정책을 쓰지 않는 병원이 있나 찾아보면서 옮기려고는 하지만, 지금 만약에 설령 그런 그 케이스를 찾는다 할지라도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환자의 몸이 얼마나 지금 약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움직이기도 힘들다 하는데도 그 가족의 다 생각이죠.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판단을 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아버지가 자신이 믿고 있는, 난 백신 접종 안 받을 거야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키는 아들의 뜻을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에게 그 강제로 백신 접종을 받게 하고 심장 이식 수술하게 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상당히 미국적인 그런 그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지금 그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그 민주당 그 스테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이 은퇴를 한다는 것 같아요. 보통 미국에서는 나이가 드신 연방 대법관이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보수나 진보 쪽에서 빨리 은퇴하길 바라죠. 그 대통령이 만약에 은퇴하길 바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때 사람들이 빨리빨리 은퇴를 하지, 오바마 때부터. 그래야 오바마가 조금이라도 덜 그 보수적인 진보적인 그 민주당의 이상과 좀 맞는 법관을 지명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그때 은퇴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에 은퇴를 해서, 같은 여성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나이가 어린, 낙태조차도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그 에이미 코니 베렛이 연방 대법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연방 대법원이 보수 6, 진보 3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테판 브레이어 그 연방 대법관은 진보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에 물러나줬으면 했는데도 그럴 뜻을 비추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광고 듣는 동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은퇴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서, 그러면 누가 지명될 것인가 하는 바이든의 그 후보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부 여자고요. 유색인종이네요. 그 가운데서 나올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 그려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소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스테판 브레이어 그 연방 대법관이 은퇴를 하는 게 확인이 됐네요. 지금 83세시고요. 1994년도에 연방 대법관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굉장히 이분은 그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프랙티컬하게 해석을 한다고 할까요? 그것도 그 시대의 변화 같은 것을 조금 따라서, 물론 모든 법 해석이 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27년 동안 그 벤치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자마자 바로 은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죠. 지금으로서는 중간선거가 있고 나면은
하원도, maybe 상원도 전부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더 그 인준 받기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이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그 숨졌잖아요. 87세로 숨지고 그 자리를 에미 코니 베렛이 채웠는데 에미 코니 베렛이 지금 벌써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고 해서 49살이 됐습니다. 아무튼 83살인데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 입장에서 그 시대의 그 변화에 맞는 그런 그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관으로 스티브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로써 진보 측의 하나의 걱정 만약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신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도에 선거가 있고 대통령이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이면 그럼 그때는 이게 지금 6대 3인데 7대 2가 될 수도 있는가 하는 그 걱정 하나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덜어졌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한 가지 이슈를 이번 섹션에 전해드릴 텐데 제가 가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는 좀 역사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라디오로 듣는 라디오 극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디오 극장처럼 이 스토리를 들어주셨으면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극을 보시듯이 주변 국가들이 있고 이 정도 나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라고 짐작을 하실 텐데 감상하듯이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 그리고 그 지도자의 성향 이런 거 그런 형태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치 상태고 그런 전쟁을 피해보려고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눌러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죠. 러시아 앞에서 여러 리더들이 그 모여서 뭉쳐서 보여주려고 덴마크도 전투기를 보냈고 리투아니아의 흑해 그 주변 국가예요. 소형 구축함도 보냈고 흑해에 배치했고 프랑스가 그 루마니아에 지상군을 파병했고 그 우크라이나 북쪽의 흑해에도 뭐가 가고 이 우크라이나의 남쪽의 루마니아에도 뭐가 가고 스페인도 뭐 구축함 흑해에 보내고 바이든 대통령도 8,500명 언제 나토군에 합류하게 할지 대기 상태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국가가 빠진 겁니다. 독일이에요. 독일인데 독일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부자 나라고 민주주의,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는 러시아 동쪽에서 우크라이나로 오고 뭐 이렇게 가서 딱 그 만나는 서독으로 가는 그 딱 그 지점에 독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폴란드, 독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그러니까 동독, 서독이 있고 서쪽으로 딱 그 러시아의 힘이 펼쳐질 수 있는 건데 독일의 그 올라프 슐츠 그 사회민주당 소속이죠. 사회민주당 소속의 신임 총리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앙겔라 머르켈이 갔어요. 가고 나서 이 사회민주당 자체가 워낙에 그 러시아와 협조를 하자 러시아와 배척을 하는 그런 당이 아니었던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여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트럼피즘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독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독일 이 총리가 독일의 이익도 있고 파이프라인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않고 뭐 곡사포 그 샷건이 아니라 숏건이요. 그 숏건을 에스토니아 쪽에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것도 막 질질 끌고 있고 영국도 독일 그 영해를 좀 쓰고 싶은데 뭔가 그 무기 뭐 이동을 위해서 그것도 좀 질질 끌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러시아와 이 그 독일 사이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거 닫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뭐 독일로서 모호할 수밖에 없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이니까. 그런데 완성 단계 된 데는 또 미국의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노스 이 스트림 2가 운영이 되면 러시아에는 결정적으로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러시아에서부터 이쪽 유럽 쪽으로 뭔가 그 에너지가 수송되려면 우크라이나를 통했거든요. 그 중간에 우크라이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통행세를 받았죠.
그 통행세도 우크라이나의 큰 돈인데 이것도 없어지고 러시아의 위협만 받고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굉장히 러시아가 서쪽으로 더 진출을 하는 것이니까 위험해지는데 바로 이 신임 총리가 노드 스트림 2는 민간 프로젝트다. 이게 어떻게 완전히 민간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가스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이제 올라프 슐츠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트럼피즘이 왜 제가 트럼피즘을 말씀드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나토 무역론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독일의 앙겔라 머르켈 총리와 만나기만 하면 얼굴을 붉히고 사진에 보면 앙겔라 머르켈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앉아 있는데 팔을 이렇게 하고는 당신 그래서야 쓰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나토 연합국과 각을 세우면서 그 나토는 무역론을 주장을 하고 푸틴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말하고 그러면서 독일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앙겔라 머르켈 있을 때부터 오늘의 미국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절감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극 읽는 것처럼 라디오 그 역사극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유럽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프랑스도 그렇지만 특히 독일의 경우는 미국을 믿을 나라가 못 되는구나. 미국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지금 트럼프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더라도 그의 트럼피즘 비슷한 것을 해가면 우리는 큰일 나겠어. 러시아가 맘대로 하고 우리는 에너지도 그러면 어디서 가지고 와? 미국에서도 안 주고 뭐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유럽은 미국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유럽의 살 길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자주적인 그 행보를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피즘 4년 내내. 그렇게 해서 이 노스 스트림 2 파이프라인이 완성 단계까지 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 독일과도 그 깨어진 관계 미국과 서유럽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아주 그 서로 이제 이거 무슨 완전한 동맹국이라더니 지도자 한 명 바뀌니까 그게 아니네. 미국이 싹 바뀌네 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했고 독일에 그거 하지 말아라 하고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입장입니다. 푸틴이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그 관계, 베를린과의 관계, 프랑스와의, 영국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하고 회복하려면 그걸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게 되고 러시아는 지금 딱 독일의 목줄을 그 노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으로 쥐고 있는 건데 그리고는 이제 동유럽 국가 리더들은 이 같은 그 전개라고 할까요? 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보다 동쪽에 있는 국가들은 다 러시아보다 약하니까 막 독립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다시 또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한번 독립한 국가가 또다시 그 나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 맛도 많이 받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푸틴의 경우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독재를 강화해서 몇몇 국가들은 그의 말을 듣죠. 뭐 벨라루스, 심지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그렇고 카자흐스탄 같은 이런 나라. 그런데 독일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달리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단합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토가 가장 유럽에서 경제적으로도 민주적으로도 강한 독일이 러시아에게 딱 그 맞서지 않기 때문에 푸틴에게 유리한 입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푸틴이 바보입니까? 유럽의 기초, 유럽의 베이스는 세 나라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답니다. 이 세 나라가 단합을 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따라가고 그러면 러시아는 움직이지 못하고 이 세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삑딱하게 하면 지금 독일처럼 하면 그 다음에는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유럽이.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독일을 이용해서 유럽을 분열하려는 게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고 이제 이게 또 미국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터커 칼슨이 며칠 전에도 터커 칼슨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뭐 뭐든지 그 코비드 19이나 뭐든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상 또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뉴저지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인 톰 멜리노이스키 의원이 민주당입니다. 트윗을 했는데 뭐라고 트윗하냐면은 사람들이 터커 칼슨 쇼를 보고 본인의 막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왜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 하지 않느냐고 미국이 왜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 하지 않고 나토와 입장을 같이 하냐고 러시아의 포지션을 취하라고 막 항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독일의 입장 트럼피즘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또 러시아는 누렸고요. 아직도 그 4년 동안에 누렸었던 그 습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럼 지금이라도 독일이 딱 그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뭐 강하게 한다 하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유럽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데 이 독일의 신임 총리가 아주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서는 말로선 또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가 침공하면 큰 대가를 치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해서 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 목표가 성공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럽 갈라놓고 러시아 좋게 하고 하는 이것 미국과 나토 국가와 완전히 다 뭉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4년 이후에 이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걸 수습해 보려고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미국보다 가까우니까 러시아가 에너지가 많아서 그쪽에 수출을 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해서 러시아에 막 강한 제재를 하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 니네 나라에 나 에너지 안 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해줄게. 미국이 해줄게 하는 이것을 열심히 그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푸틴 당신에게 아주 그 개인적인 제재를 하겠어. 이런 일은 한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 최고 지존에게 어떤 그 제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 미국도 그런데 미국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주겠어. 이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미국은 안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미국이 무슨 뭐 유럽의 그런 것도 아니고 측면 지원을 하겠다. 군대로든 아니면 무기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리더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푸틴이 곧 침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침공이 급박하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sleep well,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역시 푸틴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는 푸틴이 말로는 지금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병력이 10만 명에서 현재 뭐 12만 5천 명 정도로 늘었다고 하는데 푸틴을 화나게 안 하려고 살살살살 달래면서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고도 하더군요. 우크라이나 같은 뭐 전쟁 경험도 많은 그런 그 군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5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나라를 침공을 해서 완전히 점령을 하려면 한 30만 명 정도는 병력이 있어야지 된답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야전병원도 만들고 하려면은. 그런데 지금은 12만 5천 명. 아직도 독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 All about 독일과 독일의 신임 총리와 러시아의 대통령이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이 6명 가운데 1명이 암호화폐를 갖고 계시답니다. 뭐 작은 것도 있어요. 불과 몇 달러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비트코인처럼 뭐 3만 달러 넘는 것. 이것은 이제 혼자 한 개를 다 갖는 것은 아니시지만요. 그래서 44%는 또 암호화폐를 갖고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44%는 백인이 아니랍니다. 그럼 전체적인 그 인구비보다는 소수인종이 많이 한다는 거고요. 35%는 연 그 가정의 수입이 6만 달러 미만. 아주 그다지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도박심도 조금 있고요. 이거 하면 큰 돈 번데 하면서 왠지 뭔가 그 기대와 희망, 일상적인 경상 수입에서는
올 수 없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하는 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무슨 뭐 MSNBC 등등에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30살의 한 분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가치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게 25만 달러 할 때 좋은 아파트먼트로 이사하고 새 트럭도 사고 나의 드림잡 게임 개발자를 해야지 되겠어 했는데 지난 2달 동안 얼만큼 줄었겠습니까? 이더리움에 투자하신 분이에요. 11월 달에 최고였었던 이 암호화폐의 가치가 지금 반토막이 났고 최근에 2주일 사이에 특히 굉장히 컸죠. 비트코인이 2020년 1월 지지난해 1월에는 7,200달러였습니다. 7,100달러. 그러다가 지난해 1월에는 16,000달러였다가 지난해 말에 67,000달러까지 갔다가 뭐 월요일에 35,000달러, 31,000달러, 37,000달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0,000달러에서 35,0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워싱턴의 뭐 규제 당국의 어떤 그 적용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일반 투자가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을 이런 그 회사들에서 고용을 하죠. 뭐 LA 램스의 무슨 리시버 같은 사람, 오델 베컴 주니어 같은 사람, 이 사람 11월 달에 뭐 본인이 받는 돈 가운데서 75만 달러를 21년도 페이 가운데서 75만 달러를 그 비트코인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바꿨으면 그때 그 시점에 바꿨으면 지금 35,000달러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그 이슈는 많은 사람들은 난 지금 찾을 거 아니니까 괜찮아. 장기적으로는 이거 될 거야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속 그것을 7일 동안 가치가 40%가 내려갔어도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푸에르토리코로 아예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금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밀레니얼 대통령이잖아요. 나이가 40살밖에 안 됐어요. 뭐 기업인 출신의 광고회사 CEO였는데 이분이 비트코인을 국가 돈으로 사들였고 그리고 법정 화폐로 지난해 9월 달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그 뒤에 정부 돈이 2,200만 달러 손해를 봤답니다.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엘살바도르라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 그리고 무슨 뭐 IMF와 융자 받으려고 협상을 하는데 IMF에서 그 비트코인을 법정 그 통화로 하는 것을 내려야지 융자해 준다.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값이 한창 올라갔을 때는 뭐 비트코인 채권도 발행하고 어떤 도시를 정해서 세금이 없는 도시로 하고 비트코인을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정부의 디지털 화폐도 당연히 있고요. 치보라는 영어로 하면은 cool이라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지금 힘들어졌죠. 굉장히 그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트럼프 스타일의 그 엔터테이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하락 때문에 크게 곤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세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제 시장 그리고 경찰국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난해에 1년 전에 비해서 반아시안 그 퍼시픽 아일랜드에 관한 혐오 범죄가 567%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숫자로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은 2019년도에 8개의 케이스 아시안 혐오 범죄, 2020년에 9개, 그리고 지난해에는 2021년도에는 60개 케이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집계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법무부에서 나중에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그 경찰국장이 얘기하고 시장이 얘기하는데 뭐 시장의 경우는 뭐 그 런던 브리드 시장은 굉장히 화가 난다. 특히 그 에이시안 시니어를 공격하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특징이 지난해에 다른 인종은요. 유대인에 대한 혐오 범죄는 조금 늘어났지만 그 밖에 뭐 무슬림이라든가 아랍계, 라티노에 관한 혐오 범죄는 줄어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락다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해서인지. 그런데 에이시아는 늘어나서 60케이스, 주이시도 조금 늘어나서 8케이스 뭐 이 정도 됐다는 얘기고
이게 다음 주에 음력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중국계가 많이 그 살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 슈퍼볼 때 경관이 없어서 어떡하나 로스앤젤레스처럼 또 혐오 범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캘리포니아주가 워낙에 그 에이시안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샌호세 하면은 실리콘밸리의 정말로 최첨단 시인데 이 시에서 총기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지 된다 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좋아하고요. 뭐 지금 일반 절차가 조금 남아 있는데 8월부터 시행한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면 총을 몇 정을 갖고 있던지 한 정당 $25 그렇게 해서 그것을 총기 관련 어떠한 비용으로 쓴다는 건데 지난 달러 1년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총기 관련 어떠한 비용으로 쓴다는 건데 지난해에 샌호세에서 100만 1000만 원 4억 4,200만 달러를 사람들의 세금으로 총기 관련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던가 써야지 될 때 썼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있겠죠. 소송이 있어도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법정에서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압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 유일하게 한 번 있는 어쩌면 첫 번째면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진보적인 83살의 그 스테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이 사임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이제 시작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